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국제 상황을 짚는 GB타임즈 시간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에 맞서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 권력과 교육의 충돌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고요. 2부에서는 멕시코로 갑니다. 모든 판사를 국민투표로 뽑는 특별 선거를 실시하는데요.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직선제가 최선책인지, 그리고 선거를 통해 사법의 민주화가 이루어질지 관심사입니다.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6월 1일 일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평일에 JB타임즈가 있다면 주말엔 글로벌타임즈가 있다. 테마로 알아보는 국제정치 GB타임즈. 네, 함께하는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큐엔뉴스 코리아의 김영미 대표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종대 글로벌 인재학부의 장휘 초빙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으로 가보죠. 대학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1차 타겟이 하버드 대학이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2일이었죠. 하버드대 외국인 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여기에 하버드대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이 하루 만에 이 가처분 명령을 내렸거든요. 이걸 중단하라는. 여기에 맞서서 또 전 세계 미국 대사관한테 유학생 신규 비자 면접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트럼프 대통령이 내렸는데 이건 역시 법원이 일단 제동을 걸었습니다. 잠깐만, 여기서 외국인 학생 등록 네. 자격을 박탈했다라는 건 네. 외국인 유학생 못 받게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외국인 학생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하거나 대사관에서도 유학생들이 이제 유학생 비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이 신청 자체를 못 보게 하는 거죠. 못하게 하는 거죠. 현재 있는 학생들도 네. 등록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네. 비자가 취소되는 비자가 거죠. 비자를 취소될 수 취소시켜버리는 있어요. 거. 하버드 대학에 오는 학생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혹은 전학 가라. 대학에도 전학이 됩니까? 그래요? 아니 왜 이런 조치를 내린 겁니까 도대체? 이제 국토안보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주요 대학이 반유대주의 근절 같은 정부의 교육 정책 변경 요구를 거부했다라는 게 이유고, 특히 하버드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시위 활동 내역을 공개하라고 당국이 명령을 했는데 하버드대가 이걸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국과 하버드대 사이에 굉장히 갈등이 심해졌고, 지금 이 미국 정부 입장은 테러를 지지하는 반미 선동가들이 유대인 학생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 물리적으로 폭행하고 있다, 학습 환경을 방해하도록 학교가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사람 중에 상당수가 외국인 유학생이다라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버드 대학교가 반미적이고 친중적인 기관이다 이런 말도 했나요? 네. 이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게 행정부에서 나온 말인데 이 트럼프 행정부도 사실 공개적으로 근거를 내놓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버드대 총장이 중국에서 굉장히 큰 환대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게 2015년, 2019년이었는데 당시에 중국 그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주석하고 만난 자리가 있었는데, 원래 중국은 앉는 자리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어떻게 앉는지, 어느 자리에 앉는지. 근데 당시에 이 두 총장이 시진핑 주석하고 만났을 때 굉장히 그 시 주석하고 동등한 자리에 배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환대한다. 이거는 하버드대와 중국 당국 사이에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의혹들이 점점 커지고 살이 붙으면서 이제 친중적인 기관이 됐고 반미적인 기관이다라는 이제 그 프레임까지 씌워진 거죠. 이게 중국 최고위층 자녀가 하버드대에 유학 온 경우도 있나요? 많죠. 네. 보시라의 아들, 시진핑 딸도 거기 다녔고. 근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중국 정계에서는 이제 하버드 유학생 학부모 모임을 만약에 연다 그러면 중국 정치국 회의가 연기돼야 된다. 그 정도로 중국 그 고위급이 이제 하버드로 자녀를 보낸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리고 저기 하원에서 열린 그 중국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네. 여기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버드 대학이 친중적이고 반미의 위험을 갖고 있다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제가 봐도 이게 막 근거가 되게 많은 건 아닌데 어쨌든 되게 들리기에 되게 혹할 만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하나는 그
중국의 신장 생산 건설단이라는 그 단체랑 협력해서 여기가 원래 위구르 무슬림 대량 학살의 중심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여기랑 뭐 그 협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칭화대학이나 화중대학, 뭐 저장대학 이런 대학들과 연구 개발을 하는데 이거는 미국의 안보에 위험한 것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테헤란과 직접 일하는 뭐 이란 정부 자금 지원 연구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어서 이게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하버드는 사실은 이런 연구 활동을 통해서 중국의 자금을 지원받고 중국의 연구에 도움을 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하원 주로 공화당 위원이 주로 돼 있는 이 위원회에서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하버드 대학이나 다른 학교들은 이게 이제 사실 근거가 없고 뭐 예를 들면 지금 하고 있는 협력은 대부분 뭐 보건과 관련된 그런 안보와 관련 없는 거거나 아니면 기초과학 이런 거고 일반적인 국제 연구 협력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하버드대는 그 중국 정부의 어떠한 압력에도 독립적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다는 그런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그 송현석 기자가 잠깐 사실 전해주시면서 뭐 하버드대는 학생들의 시위 저것도 네. 적어서 내라고 했다고요? 시위 활동 내역을. 야, 네. 제가 전두환 시절에 대학을 다닌 사람인데 전두환 정권도 그렇게는 안 했거든요. 예? 야, 아니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 이런 일이 있는 건 그 앞전에 콜롬비아 대학에 먼저 이제 이런 일이 먼저 벌어졌었어요. 근데 콜롬비아 대학에 이제 문제는 그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를 하는 학생들이 있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것은 반유대주의다라고 미국 정부가 평가를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막말로 그런 거잖아요. 학교 보고 교수들 보고 니네 학생 고발해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 그렇죠. 학생들의 명단을 어떻게 보면은 팔아 넘기는 거나 마찬가지인 건데 구체적으로는 네. 그 학생들 시위 현장에 담긴 비디오, 오디오 같은 영상물들을 다 내면 그걸 내면 우리가 이거 지금 보조금 끊는 거를 다시 고려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조금도 풀어주고 이제 정말. 학생도 받게 해주고. 네. 근데 왜 유독 하버드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 말을 그대로 전하자면 하버드가 미국에게 무례하게 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뭘 무례하게 했는데. 예컨대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친 팔레스타인 시위의 진앙지가 사실상 뉴욕 컬럼비아대였는데 뉴욕 컬럼비아대는 그 이후에 더 이상 시위가 이제 이렇게 진화되지 않도록 통제를 했다면 하버드대는 통제하지 않고 그냥 학생들을 좀 자유롭게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미국에게 굉장히 안보적으로 무례하게 행동한 것이다라는 주장인 거고 이 하버드에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반대하는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내기 위해서 하버드를 본보기 삼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여기서 이 하버드대와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 인식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하버드대가 친팔레스타인적이어서 그래서 이런 반이스라엘 근절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하잖아요. 근데 도리어 하버드 내에선 학생들이 우리 학교는 너무 친이스라엘적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식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과거 베트남전 때도 미국 대학가를 중심으로 반전 시위 엄청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정권이 이렇게 했었나요? 물론 탄압은 했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대학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친팔레스타인 시위 자체를 반유대주의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는 구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친팔레스타인은 전쟁을 반대하는 주로 침략을 반대하는 시위인데 이것이 이제 반유대주의적인 감정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거기에 대학들에게 이런 것들을 니네가 못하게 해야 되고 여기 관련된 자료들 우리한테 보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을 깎든 비자를 취소하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네에게 조치를 취할 테니 국가의 시책에 협조하라.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트럼프의 기본적 입장은 백인 남성들이나 기존의 세상에 있는 남성과 여성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미국이 그 평등성에 대한 강조를 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데 대학들이 그런 시각을 퍼뜨리는 데 앞장서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대학에서 예를 들면
그 뭐 트랜스젠더의 그 성별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채 시합에 내보낸다든지 이런 점들을 시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도 돈을 끊겠다. 그래서 실제로 필라델피아 대학에 돈을 끊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모든 정부의 정책에 대학이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네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분야에서 지금 그런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일설에 이런 게 있다면서요. 트럼프가 이렇게 그 하버드에 대해서 적대적인 이유가 막내 아들이 불합격됐기 때문이다. 근데 또 뭐 멜라니아는 뭐 지원한 적도 없다고 이렇게 부인했다면서 뭐예요, 진실이? 이 막내 아들이 이제 아이비리그에 불합격해서 트럼프가 복수를 한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설이 돈 건데 하버드대, 스탠퍼드대, 콜럼비아대 모두 이 막내 아들 배런이 불합격한 학교다라는 설이 돌았어요. 하버드만이 아니군요. 네네. 그래서 멜라니아 여사가 우리 배런은 하버드대에 지원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 이제 배런이 지난해 9월에 뉴욕대에 입학을 했는데 왜 이런 설이 돌았냐면 이 배런 말고 그 위에 트럼프 주니어나 이방카나 이 트럼프 자녀들이 다 하버드를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배런도 그럼 하버드로 갈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얘는 뉴욕대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안 넣은 것 같지는 않고 떨어진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그 추정이군요. 네, 그러니까. 추정이 있었죠. 근데 멜라니아 쪽에서 직접 해명을 했고요. 뭐 지원 안 했다면 뭐 그것까지 거짓말 했겠어요, 설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아니 이러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날벼락이잖아요, 이게.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일단 지금 국토안보부 장관이 크리스티 놈 장관인데 이 장관이 정말 이 트럼프의 말을 더 아주 열심히 듣고 더 적극적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버드 다음에 뭐 캘리포니아 대학이라든지 전국에 있는 명문대나 이런 것도 다 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제일 우려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크리스티 놈 장관은 사실 사우스다코타 출신이고 또 트럼프의 굉장히 우호주의자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아이비리그나 이런 명문대를 안 나오기도 했지만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앞으로 그럼 다른 대학도 영향을 받을 것이냐 그랬더니 당연히 그렇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단 하버드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에도 영향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유학을 갈까 생각 중인 사람이야 계획을 변경하면 된다고 쳐요. 유학 가서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어떡합니까 이러면? 그 지난 며칠 동안 이 한국인 유학생을 예로 들게요. 한국인 유학생들이 정말 뭐라고 해야 되죠? 진짜 심장이 쪼그라드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지난 며칠 상간에. 왜냐하면 이제 하버드대가 이미 그 2024-25 학살정이 마무리가 거의 다 된 상태였고 29일에 졸업식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학살정을 마무리하고 졸업식이 하기 전에 그 짧은 그 공간 동안 한국에 잠깐 나와 있는 학생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근데 그 사이에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못 들어가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그 불안감이 솟구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랴부랴 비자를 막 다시 뭐 해가지고 준비하려고 하니까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 아예 신규 비자 받지 마. 또 이렇게 돼버리고. 아니 그러면 다른 나라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대응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국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은 거의 없죠. 없어요? 예. 그 비자라는 건 그 나라 주권이기 때문에 네. 비자가 안 나오면 입국 자체를 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는 지금 이 유학 가 있는 학생들의 비자를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거는 그러다 보니 좀 속수무책이긴 한데 그래도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동안 받았던 그 유학생의 숫자는 진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뭐 미국의 경제에 굉장히 타격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전망 정도. 그럼 아무튼 그럼 하버드 말고 다른 대학들의 반응이나 움직임은 어떤데요? 다른 대학들도 지금 그 한마디로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게 특히 이제 비자 등록 취소가 가능한지를 몰랐는데 그거가 하나의 그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다른 대학들이 엄청나게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총장들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대학의 교육 정책들에 대해서 성명을 내기도 했지만 사실은 또 많은 대학들이 그 정부가 원하는 방식으로 요구를 수용하는 것들을 보여왔거든요. 최근에 예로는 NYU에서 그 우수 졸업생 한 명이
연설을 하잖아요. 이제 우수 졸업생들이 졸업식 연설하는데 친팔레스타인 지지하는 이야기가 거기 살짝 담겨 있었어요. 또 대학이 이 학생은 반유대주의를 퍼뜨리고 우리의 정부의 정책과 맞지 않기 때문에 학위를 줄 수 없다. 이래서 지금 학위가 홀드돼 있어요. 지금. 아니 그러면 속칭 전학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돌아가는 사정이 그잖아요. 우리 교수님은 미국 유학파 아니십니까? 예. 지금 그러면 뭐 다른 나라 우리나라 유학생들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한번 추정을 해보신다면? 뭐 다 왜냐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지금 뭐 떨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대학에 가면은 그 유학생들에 대해서 뭐 안에 내부적인 차별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스템 안으로 사실은 학생들을 거의 다른 본국 학생들이랑 거의 차별 없이 대해주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이제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학교의 보호를 받는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 2기 이후의 상황들을 보면 학교가 유학생들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그런 마음들이 아마 이제 모두 다 공감을 하게 돼서 지금은 아직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주 지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게 그러니까 그 트럼프 입장에서 트럼프 관점에서 이른바 진보 좌파 엘리트들이 꼴 보기 싫어. 근데 이 사람들이 출신을 가만히 보니까 그 이른바 그러니까 그 하버드 같은 명문대 출신들이 많아. 이참에 그냥 손보자. 혹시 이런 게 깔려 있을까요? 그런 사상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플러스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에도 이제 분명히 영향을 줬을 텐데 사실 그 하버드에서 유학생 중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게 중국인이잖아요. 근데 물론 의심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미국의 학자들이 특히 미국의 의대 학자들이 이제 경고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유수 의대들은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말아라. 왜냐하면 중국인 유학생이 미국에 와서 이 좋은 기술을 배워다가 한다는 게 결국은 뭐 장기 매매라든지 나쁜 짓이다. 그러니까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경고를 공개적으로 여러 번 그 미국 의학계에서도 낸 적이 있어요. 물론 그런 안 좋은 사례들이 일부 있긴 하지만 모든 중국 유학생이 그렇지 않거든요, 당연히.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이 기회를 통해서 사실 그 중국이 미국의 유수의 대학에서 좋은 기술을 배워다가 자국에 유리한 중국에 유리한 어떤 기술을 개발하거나 하는 거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라는 심리가 이제 멀리 있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 사실 미국이 손해 본다는 예측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사실상 이 중국 뭐 유학생도 그렇고 인도 유학생들도 그렇고 대부분이 뭐 수학과 컴퓨터 공학과 이런 곳에 몰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4차 산업 안에서 수학과와 컴퓨터 공학과가 안 들어가는 데가 전혀 없는데 이런 기술 쪽에서 이렇게 교육을 막아버렸을 때 오는 그 미국 쪽에서의 손해 이런 것들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삭 죽기 나선 나라들이 있나요? 그러면 우리나라로 유학 와라. 많습니다. 아유, 많죠. 예. 많아요? 지금 거의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뭐 예를 들어 홍콩 과기대 같은 경우에는 하버드 유학생 및 입학 예정 학생은 우리한테 무조건 오면 받아준다. 무전형 입학시켜주겠다. 예, 뭐 무전형 이런? 입학해주고 우리가 학점도 다 인정해주고 비자도 내주고 주거 지원도 해준다. 그러고 모두 받겠다고 했어요. 모두. 주거 지원까지? 네. 홍콩에서 주거 지원이면 되게 큰 거 아니에요? 네, 그거? 그렇죠. 일본도 지금 그쪽 유학생도 받아야겠다라고 하고 있고 또 이제 영어권 국가들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아주 쌍수 들고 환영하죠. 왜냐하면 하버드 정도에서 석박사를 할 정도면 굉장한 인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나라 가도 환영받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런 존재들을 일부러 내치려고 하는 이게 지금 문제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유학생들도 미국에 못 가니까 자국 내 명문대나 뭐 홍콩, 싱가포르 이런 데로 눈을 돌리고 아니면 중국 내에 아직 미국 대학교 캠퍼스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쪽도 지금 갑자기 이제 본토를 못 가니까 거기라도 가겠다라면서 지원이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마무리 좀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학문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그 보장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거에 정면으로 지금 역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단 그 지금 이게 대통령의 독단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시적으로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국의 대학에 그 100년 이상의 그 전통이 있거든요.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도 있고 저는 그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두고 봐야겠지만 한시적으로 이 트럼프 정권 하에서 대학
각 대학들이 지금 이런 시련을 겪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좀 더 걱정이 되는데 이게 단지 트럼프뿐만이 아니고 부통령 벤스 같은 신우파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공유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극우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인데 뭐냐면 이제 엘리트 대학이 외국인을 받으면서 미국의 중산층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외국인보다는 우리의 국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줘야지 되고 그리고 이런 대학들은 이제 그런 뭐 돈을 등록금을 더 많이 벌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마치 관세 전쟁에서도 미국의 생산자들이 그 싼 노동력이라는 그런 미끼에 끌려가지고 외국에다 공장을 옮겼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공장을 다 안으로 다시 들여야 되는 것처럼 미국 내 대학들도 이런 식으로 미국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이게 그리고 그게 지지를 받기도 대중들의 지지도 어느 정도 받고 있어서 대학들은 저항을 하겠지만 이게 약간 어떤 그냥 파시즘이 밀려오는 가장 지금 전형적인 하나의 그 현상으로 저는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되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떤 대통령 뽑은 다음에 손가락을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돌았잖아요. 혹시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 안 나온답니까? 아직은 들어본 적은 없는데요. 지금 손가락 얘기는 안 나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일요일 코너 GB타임즈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대표, 송현석 기자, 장휘 교수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멕시코로 가겠습니다. 판사 직선제를 도입을 해서 선거가 있었습니다. 오늘이죠? 네, 오늘입니다. 그런데 모든 판사를 다 직선으로 뽑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대법관 9명을 포함해서 법관 881명을 국민이 직접 뽑는 아니 우리나라로 직선제. 규정하면 이제 지방법원 판사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판사들도 다 네. 직선으로 뽑는다고? 네, 그래서 후보로 올라온 사람만 3,400명이 넘거든요. 네, 여기서 881명을 이제 국민이 직접 뽑아야 합니다. 이런 직선제가 나온 게 이제 멕시코가 그동안 사법 불신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인데 지난 30년 동안 멕시코에서는 범죄의 90% 이상이 신고되지 않았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네, 어차피 신고해봤자 판사들이 자신하고 가까운 쪽에 유리한 판결을 내줄 거라는 그런 불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신고된 사건 중에도 유죄 판결로 이어진 경우가 14%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멕시코 의회가 뭐 이런 환경 속에서 지난해 9월에 판사 직선제를 위한 이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당시 대통령이었던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정책들이 법원에서 줄줄이 제동을 거는 거예요. 이 당시에 전 대통령이 그럼 사법부는 이런 식으로 지금 국가의 발전을 막는 적대 세력이다라고 판단하면서 이 판사들이 국민이 아니라 재벌에나 정당에 충성한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이런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제 오늘 그 선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 사법부 판사들 그 기존 판사들 저항 당연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당연히 저항이 많고 그렇기는 한데 우리 판사 정도 하려면 진짜 멕시코에서는 목숨을 내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깽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어떤 유죄 판결 받거나 그러면 판사들 피살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옛날 서부 영화 보면 순회 판사라고 있었잖아요. 마차 타고 다니면서 이 고을 가서 판결 내리고 저 고을로 가고 그러면서 목숨 잃고 뭐 이런 비슷한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건가요? 법원 앞에서 그냥 출근하다가 죽기도 하고 오다가 차량에서 그냥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법원까지 들어오는 것만도 판사들은 목숨을 걸어야 돼요. 매일매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뭐 완전히 뭐 결사반대하는 이런 움직임보다는 어쩔 수 없구나. 멕시코라는 곳의 치안 상황이 판사들조차 보호해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면 우리하고는 굉장히 다른 상황이에요. 멕시코의 치안 상황은 뭐 지금 깽단 뭐 마약 뭐 해서 사실 이 지방 자치제에 있는 뭐 이런 단체들은 뭐 여러 군데가 전부 다 뭐 이런 보복을 당하고 막 이런 상황이라
아무래도 이제 직선제가 나오게 된 데는 그거에 대한 뭐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직선제보다 더 궁금한 게 후보 자격 요건 이런 건 어떻게 됐는데요?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어요. 그 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그 판사 직선제에 나선 그 지원자 18,000명을 뭐 적격 심사도 하고 이제 평가도 거쳐서 이제 3,400명이 넘는 후보자를 추린 겁니다. 아. 근데 여기에 벌써 권력의 입김이 작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판사가 된다, 이렇게 선거로 판사가 된다 그러면 보통 임기가 9년에서 12년 정도 돼요. 대법관이 12년이고. 근데 이거는 이제 재선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9년에서 12년 지나면은 그러면은 일단 재선이 되려면 선거에 나가려면 후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완전한 직선제도 아니네요. 그럼 그렇죠. 1차로 걸러진다면? 걸러지죠. 그러니까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줄이 있거나 뭔가 잘 보여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여기서 권력을 가진 세력의 입김이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뭐로 해 이거를? 최소 기준이 그 법학 학위가 있고 성적도 좋아요. 네, 5년 동안 법률 경력이 있고 그렇죠. 추천서 5통 있으면 된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법은 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뭐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근데 멕시코 안에 있는 인권 단체가 여기 판사들 지원한 사람들을 매우 위험, 안 위험 이렇게 세 개로 구별했는데 매우 위험 중에 보면 그 자기가 그 마약을 삼켜가지고 미국의 밀수 혐의로 체포됐던 사람, 그래서 5년 7개월 동안 복역했던 사람인데 연방지방 판사 후보로 출마한다거나 밀수범 출신이. 예. 무슨 마약왕 엘 차포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그 변호사가 예. 그 치와와주 형사판사 후보로 출마한다거나 그러니까 그 이런- 변호사 진짜 유명하신 분이에요. 맞아요. 진짜 그렇게 되면은 정말 당선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이거를 세상사 보기 나름이라고 발상의 전환. 뭐냐면 옛날 미국 시카고가 그렇게 깽단이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그 깽단을 경찰로 채용을 해가지고 깽단 조직을 정리했다 이런 유명한 역사적 일화 있지 않습니까? 맞나요? 뭐 이렇게 그거는 접근할 수 근데 없나요? 미국이니까 그런 것 같고 일단은 멕시코 같은 경우는 마약 조직이나 이런 워낙 세력이 크기 때문에 그 정도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자신들의 조직원이 오면 이렇게 판단해야 되겠다 뭐 이럴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건 거꾸로 그 마약 조직에 의한 뿌락지 판사. 이 당연히 가능성도 있죠. 얼마든지 있겠네요. 이미 이미, 지금 예. 그 이미 지금 어떤 후보들- 지역의 어떤 지역의 유력 그 카르텔에서 후보를 냈어요. 네, 후보가 지금 출마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근데 그럼 우리 한번 세 분의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멕시코의 이런 상황은 그냥 건너뛰고 추상적으로 판사 직선제 그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되게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그 민주주의에서 보통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들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이제 선출된 권력과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 사이에 서로 견제를 하면서 서로 감시하고 비판하고 견제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중에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아마 사법부일 텐데 사법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다 직선제로 바꾸어 버리면 실제로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다수의 폭정의 어떤 상태로 갈 수 있는 게 더 쉬워질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론 이제 이런 부패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만연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불만이 있고 그걸 바꾸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것들이 이제 다 완전히 그 국민들의 선택으로만 정해질 때는 오히려 실제로 법에 의한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더 인기를 끄는 방향으로 흔들릴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있어서 저는 가급적이면 사법부 안에서 그게 정화가 되고 그 계속해서 선출된 권력들을 같이 견제하면서 서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른 분들도 같은 견해세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그 사회가 고도의 민주주의가 발달했어야 됐고 그 다음에 시안이 안정된 상황이어야지만 이 직선제가 빛을 발하는 거지. 이 조건이 안 갖춰지게 되면 각자 유리한 쪽에 판사를 내고 또 입김이 벌써 작용을 하고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훨씬 더 악순환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 한번 원론적인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우리나라 이제 국민 참여 재판제가 도입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배심원단이라고 할게요. 일반 시민에서 무작위로 해서 배심원단을 꾸려 가지고 이제 그들이 모여서 판결을 내린단 말이에요. 유죄다 무죄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그 국민참여재판은 판사의 의석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외국 같은 거 배심원제를 이제 제대로 시행하는 나라는 기속되잖아요. 그렇죠. 판사의 판단이. 예. 그러니까 유무죄 판단 이런 거에 기속이 된다는 얘기는 그러면 배심원제의 그 본래 취지에 기초한다면 꼭 그거를 법률 전문가가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엄밀하게 놓고 본다면 그 공동체의 구성원인 시민들이 판단을 내리는 게 원래는 본래적 의미에서의 재판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래 이렇게 본다면 직선에 의해서 그러니까 선출된 판사도 얼마든지 강구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논리적으로는 성립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려면 그 배심원단조차도 어떤 부정적인 뭐 믿을 수 없는 이런 입김이 작용한다 그러면 김영미 대표 믿는 말씀대로 거죠.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달되고 그러니까 전제 조건 거긴 저도 100% 동의. 그래서 추상적인 차원에서 원론적으로 한번 의견이 어떠냐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런 게 된다면 강구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물론 이제 그 판사들을 뭐 이렇게 멕시코처럼 전체 다 투표로 뽑는 건 멕시코가 유일하지만 대법원 판사라든지 고등법원 판사 중에 일부 자리들을 의회에서 뽑는다든지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우리나라 좀 대법관을 청문회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제 인준까지 하는 그렇죠. 임명 동의까지 한다든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간접적 보완 장치가 있을 수 그런 있다. 방식들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법부 안에서 재판 과정들의 배심원 제도라는 거는 재판 역시 민주적인 과정의 하나로 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라든지 그 사람들이 유죄 무죄를 내렸을 때 그럼 형량은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지도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법률 전문가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또 그 저희가 그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법적인 결정에 가능한 민주적인 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가를 논의하는 것과 그게 반영돼야 되니까 판사도 다 직선제로 뽑아버리자 하는 것 사이에는 약간 근데 그 예를 들어서 그 판사 말고 검찰총장 직선제 우리나라로 치면 그런 거 하는 나라는 있잖아요. 검찰 그 지방 검사들도 검사장 직선 그러니까 검찰총장이죠. 검사장 직선제. 미국 같은 경우는 검사들도 다 뽑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매우 필요하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검사는 되는데 판사는 안 되는 걸까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법원이라는 그러니까 검사는 사실은 저기 행정부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부의 일부도 뽑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사법부에도 그런 민주적인 원칙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 해야 되지만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런 직선제로의 전환은 원칙적으로 좀 어렵지 않은가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 이 질문을 드린 취지는 아마 세 분도 이해하실 거고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들도 저 인간이 왜 저런 질문을 했는지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 상식과 법률적 판단이 너무 간극이 큰 경우 그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 이런 거가 이제 자꾸 누적이 되다 보니까 뭐 법률 기계니 뭐 별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 이제 아마 이런 현실 때문에 이제 사법부에 대한 사실 신뢰 이 얘기로 연결이 되니까 물론 국민 정서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눈치 보면서 판결을 내리는 것도 문제가 있죠. 근데 사실은 현실과 동떨어진 법조문에만 기대한 판결이라고 하는 게 시대에도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가 이 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법조문을 만들고 수정하고 하는 작업들이 사실상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가장 기초적인 작업들이고 수시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는 거고 법률이 그 책에 나온 글자들이 이제 우리 현실을 시대의 흐름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할 때 오는 그런 참사들을 저희가 많이 지금까지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혹은 직선제를 통해서 뭐 법을 판단하는 사람들을 뽑더라도 그걸 기초로 하는 어떤 베이스가 되는 데이터들이 꾸준히 업데이트되고 이거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예컨대 국민참여재판에 누군가가 이제 배심원단이 들어가기 이전에 그 배심원단이 없어도 배심원단의 생각이 이 법조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게 현실이 반영이 되어 있다 그러면 조금 더 국민들도 이제 납득할 만한 그런 수준의 어떤 판결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제가 이제 돌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판사 직선제 할 것도 없이
그냥 AI 판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I 판사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진지하게 봐도 왜냐하면 챗 GPT 저희가 많이 쓰잖아요. 근데 챗 GPT는 인간으로 비유를 하자면 사이코패스예요. 소시오패스예요.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가 아니고. 감정이 없으니까요. 감정이 없으니까요. 소시오패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뭔가 법을 판결하고 어떤 이제 범죄나 이런 거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때는 사실 완전 감정과 무관하게 갈 수 없거든요. 근데 오히려 네. 저는 거의 안 써서 모르겠는데 자주 쓰는 사람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질문자의 의도와 감정까지 읽고 거기에 부한해동하는 답변을 달아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게 학습돼서 데이터가 그게- 있으니까요. 그래요? 네. 그 감정을 정말 느낀 게 아니고 얘가 학습을 한 학습을 거예요. 통해서 이 인간이 어떤 성향인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딱 캐치를 한 다음에 그렇죠. 거기에 맞게 그렇죠. 그러면 AI 판사는 안 되는 걸로 안 돼요.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질문 드려갖고. 근데 아무튼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판사 직선제를 시행하는 또 다른 나라가 혹시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면적으로 실시한 나라는 멕시코가 사상 최초예요. 근데 이제 일부는 있었죠. 뭐 일부 일부라고 하는 건. 스위스라든지 스위스는 볼리비아 연방- 뭐 이런 쪽도 있고. 근데 이제 전면은 아닌 거예요. 근데 일부라고는 어떤 식으로 한 건데요? 그러니까 지역이나 아니면 특수한 경우. 그러니까 스위스는 연방 대법원하고 주 법원 판사를 의회에서 선출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판사 후보도 정당 소속이어야 되고 그렇게 정당별로 그 의석 비율에 따라 뽑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당 소속은 아니지만 헌법 재판관은 우리가 정당 추천으로 이제 많이 하잖아요. 예, 비슷한 거라고 봐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미국은 연방 판사는 임명제지만 주 판사나 지방법원 판사는 지역마다 주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 정당을 표시하고 뽑는 경우도 있고 정당이 없이 뽑는 경우도 있고 네. 일부 주에서는 판사를 일단 임명해서 하다가 사람들이 투표해서 계속할지 말지 결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쉽게 하면 중간 평가제네요.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만약에 이런 저기 어떤 사법 시스템에 대한 그런 그 좌절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식들은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판사들을 계속 그 자리에 임명할 거를 중간 선거. 중간 선거처럼 그런 거에 정도는 사실 그런 민주적인 원칙의 그 사법 제도 안에서도 도입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가까운 데는 이제 볼리비아인데 대법관 같은 주요 판사를 이제 국민 투표 직선제로 이제 뽑고 있어요. 대법관을?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법의 민주화를 위해서 2011년부터 6년에 한 번씩 판사 선거를 하겠다라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미 이 대법관들과 정치의 유착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이 판사를 대법관을 뽑는 이 선거 자체에 그래서 이 국민들이 이제 굉장히 무관심한 이 틈을 타서 또 권력을 쥐고 있는 여당이 판사 후보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권력에 좋은 걸 많이 갖다 바친 인물들이 이제 판사 자리도 얻는 거고, 네 그런 식의 진통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김영미 대표가 하신 말씀이 정답이에요. 민주주의의 성숙 정도가 가장 핵심입니다. 근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번에 그 멕시코 같은 경우도 사실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이게 시작이 좀 불순해요. 왜냐하면 이게 전 대통령이 본인이 일들이 정책들이 다 법원이 제동이 거니까 이 직선제를 끝까지 밀어붙여서 이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실시가 됐을 때는 사실 뭐 혼란이 올 가능성이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멕시코가 이번에 이 직선제를 과연 성공하느냐. 근데 뭐 바탕을 보면 배경을 보면 그렇게 성공할 가능성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또 다른 아비규환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게 이런 말 있잖아요. 민주주의는 법원 앞에서 멈춘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어떤 사법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게 있잖아요. 민주주의가 다수의 폭정으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안고 있는 그런 그렇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는 사법의 독립이 엄청 중요하다. 사실은 이 두 가지는 조화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 아닌가요? 장유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조화되기 어렵고 그래서 이제 또 국가마다 다 나름의 고민과 아픔이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요즘에 뭐 미국에서 아니면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사법이 그런 민주주의 시스템을 견제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런 사법
시스템 안에서도 민주주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주의 원칙은 계속해서 작동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시각들이 더 많고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민주주의적인 방식을 어떻게 사법 시스템 안에서 작동시킬 수 있게 하는지는 계속 논의를 근데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가 그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 걸 썼던 그 스티븐 레비츠인가요? 네. 이 교수의 또 다른 책인 네. 극단적 소수가 어떻게 다수를 지배하는가. 그 책을 보면 연방 대법원 판사 얘기가 잠깐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신직이거든요. 연방 대법원 판사는. 그런데 그 왜 연방 대법원 판사가 종신직이 됐느냐? 그게 아까 얘기했던 순회 판사 그것 때문이라면서요. 그 책을 보면 순회 판사가 피살당하고 이런 게 너무 많아서 판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갖고 뭔가 메리트를 줘야 돼가지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종신직인데 이런 선출되지 않은 몇몇이 말 그대로 극단적 소수죠. 이 몇몇이 결국은 어떤 민주주의적의 어떤 그 요구라든지 거기서 나온 결과를 제동을 걸어보는 것이 과연 이게 합리적이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예. 그 책에서 보면은. 근데 민주주의의 어떤 절차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 과정에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극단적인 소수까지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차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판결을 연방대법원 판사가 하지 않고 모든 판결을 대법원에서 하지 않거든요. 그 전에 우리가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 법을 민주주의 안에서 잘 이렇게 굴릴 수 있다 그러면 사실 극단적인 권한을 가진 그 소수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법부의 어떤 특정한 판결이나 이런 게 논란이 될 때 네.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어디까지 그러면 이게 지금 그걸 행사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제기를 하잖아요. 네.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러면 선출된 사법부 판사 직선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되게 난제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서 사실은 가장 좋은 게 정말로 법률적 전문성과 직업적 양심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덕망 있는 판사들로 구성된다면 누가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오히려 더 확률이 높으니까 결국은 여기서 뭔가 제도적 보완이나 이런 것들 자꾸 강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판사 직선제도 좋게 보자면 그런 취지로도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좋게 보자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게 볼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어디에 안착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이게 만약에 한국에 정착이 된다, 뭐 판사 직선제라는 게 한국은 멕시코보다 훨씬 더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이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치와 이 그 카르텔이 유착하는 이런 것들을 좀 피할 가능성은 물론 있겠죠. 그런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법도 결국 민주주의라는 베이스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얼만큼 발달해 있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보여집니다. 그 얘기가 양 측면이 있는 게 아까 이제 김용미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판사 직선제는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민주주의 성숙 정도가 담보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를 하면 민주주의가 성숙돼 있으면 굳이 판사 직선제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거꾸로 얘기를 하면 그잖아요. 이 직선제까지 나온 거에는 거꾸로 말하자면 굉장히 민주주의 위기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렇지, 지금 멕시코가. 그렇지. 네, 그러니까 밑에 있는 대법관까지 가지 않더라도 밑에서 잘 되면은 사실 그 위에 있는 권력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사법의 민주화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잖아요. 헌법이 그렇게 됐잖아요. 법관은 법률과 직업적 양심에 따라서 판결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정 법원장이 그 법원에 소속된 판사의 재판에 관여 못해요. 하면 큰일 나요. 네. 그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러면 사법의 민주화라고 하는 것들의 그런 본령이 뭐냐? 사실 이 문제도 사실 이제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뭐 우리나라로 이제 지원한다면 판사들도 승진에 이제 목을 걸어가지고 결국은 인사권을 쥐고 있는 위를 바라보면서 판결도 맞춘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는데 문제는 아무리 법률과 직업적 양심에 따라서 한다 하더라도 판사도 사람인 이상 자기의 의식이 있는 거고 자기의 생각이 있는 가치관이 있는 거고 이건 아주 좋은 경우로만 한정이 되는 경우지만 범죄와 결탁하고 이런 건 논외로 치더라도 근데 그것이 너무나 어떤 그 민주주의 영역에서 나오고 있는 다수 국민의 목소리와
척을 지는 것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런 문제가 사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참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어려운 문제. 어렵죠. 이건 진짜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일단 멕시코 시민들은 이거 투표하려면 종이가 무려 8장이래요. 그리고 후보들을 다 왜냐면 또 멕시코는 이름이 좀 비스무리한 이름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이름도 못 외우겠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연락해 보니 뭐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지금 우리나라 얘가 지방선거 비슷하고.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무려 9년짜리 12년 동안 하는 판사를 뽑는 거예요. 1년, 2년 만에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마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실험적인 건데 그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들 이렇게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거 결과 보고 혹시 저희가 다시 한번 짚을 기회가 있으면 그때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